네, 독립 이후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넘겨받고 직접 구입하고 힘으로 병합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과서를 쭉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미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금을 캐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막 서부 지역을 막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막 캘리포니아로 막 금을 찾으러 가는 이 골드러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는 대륙횡단철도까지도 개통이 되면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미국의 성장과 더불어 같이 봐야 될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여기는 미국 아래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보통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자, 근데 이들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게 미국이 독립한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서 막 공화정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정치체제가 바뀌고 결국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수많은 격동기를 겪고 있다. 그 다음에 계몽사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영향을 받아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이 일어난 거는 아이티예요. 아이티의 토생 루베르티르라는 사람은 흑인 노예들의 봉기를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을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이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유럽에서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외가 되었던 게 저기 영국 정도만 예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해 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해방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 이 양반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같은 수많은 나라들의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도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여 해방자라는 키워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볼리바르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다 쳐볼게요. 남아메리카가. 그러면 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방을 시켰다면 이 나머지 남쪽 지역은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을 시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멕시코에는 이달고 신부가 중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최초의 독립을 이뤄낸 아이티. 아이티가 중요한 이유 최초로 독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르, 산마르틴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미국의 대통령 멀로가 한 가지 선언을 할 거예요. 왜냐?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는 거를 1815년 언저리부터 해서 1840년대까지 유럽의 질서를 주도했던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는 이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이라 하여 공장이 매우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독립을 못하면 에스파냐의 시장이에요. 독립을 하면은 모두의 시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 멀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유럽의 간섭이나 식민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멀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은 유럽 열강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기존 식민지와 보호령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장차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건설을 언급하며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나라라도 간섭한다면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 말은 뭐냐? 유럽 애들아, 니네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아라.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내가 주도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애들의 간섭을 제한하고 나서 미국은 이 독립한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도해요.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이 되죠. 유럽의 국가들이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미국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독립한 직후에 얘네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정화시켜도 모자를 판에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걸 엎기 위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또 개혁을 추진하는 파와 변하지 않았으면 싶어하는 인간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이 국가들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오요로 불리는 백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 어려웠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4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페닌슐라르라고 하면은 원래 유럽 대륙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백인들은 바로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 크리오요들이 많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 백인과 그 지역의 인디언들 사이에 원주민들 사이의 혼혈인 메스티소라든지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들에 의해서 급격히 감소한 아메리카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끌고 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 그들과의 혼혈인 물라토, 이런 애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백인들을 우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겪었게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보다는 위기가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시장에 예속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한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백인 우대 정책으로 생긴 문제점, 미국에서도 생깁니다. 먼저 미국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데이터도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남부지방의 노동력과 북부지방 노동력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남부지방은 노예 노동력이 많고 북부지방은 돈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가 많습니다. 근데 경제구조를 한번 보면은 미국의 남부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대농장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있고 거기에서 농장이 발달한 모습을 미국의 남부지방이 보여줍니다. 근데 북부지방은 상공업이 발달을 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 대농장에서 나오는 이 모카를 재배를 하고 싶어요, 남부지역은. 그래서 이거를 수출해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이 영국에서 값싸게 기계로 막 찍어낸 그 값싼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무역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보호무역 체제를 지지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경제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노예제도를 어떻게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남부는 이 엄청나게 넓은 땅, 지금은 비행기 띄워가지고 농약 뿌리고 기계로 수확하고 그런다 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농장에서 일할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노예가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노예들한테 돈을 주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서 이들이 효율을 높여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 형태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미국의 남부지방은 차라리 우리끼리 잘 살래. 우리끼리 노예제 유지하면서 대농장 유지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서 나오는 목화나 이런 것들 팔아먹어서 막대한 이득을 늘릴 거야 라고 하는 분권주의를 지지했다면 미국의 북부지방은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돼. 강력한 정부 아래 이 여러 스테이트들이 하나로 모여야 돼 라고 말하는 연방주의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죠. 인구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남부는 뭐 흑인 노예 400만 명을 포함해도 900만 밖에 안 돼요. 하지만 북부지방은 2200만입니다. 근데 자본을 보면 네, 이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남부지방 1.45억 달러, 북부지방 상공업에 발달했던 북부지방 9.5억 달러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는 쪽수로 보나 자본으로 보나 북부지방의 여론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전쟁을 남북전쟁이라 합니다. 이 전쟁이 왜 되냐면요. 왜 생기냐면 링컨의 출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링컨은 미국의 북부 출신이고 공화당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 유지가 아니라 노예제 폐지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니까 오른쪽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링컨이 당선된 직후에 미국의 주들 중에 보면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거는 링컨을 지지했던 애들이고요. 빨간색은 노예제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탈퇴해버린 애들입니다. 그럼 저 회색은 뭐냐? 중립지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미국이 아니라 두 개의 미국이 돼버리니까 미국이 서로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펼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전쟁이라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내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요. 이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자유무역과 이 분권주의를 지지했던 남부군이 우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한번 볼게요.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는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거다. 반란 상태에 있는 주라 함은 어디냐면 남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거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에이브라임 링컨은 자유가 선언된 노예들에게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성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린다. 이 말은 지금 뭐냐? 남부에 있는 이 불쌍한 자들아, 니네 남부를 배신 때리고 북부로 넘어오면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니네가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일하면 그에 따른 대가도 적절하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여론과 국제적 지지를 다 얻게 되고요. 이 노예들은 남부를 탈출한 노예들은 북부의 군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티스버그라는 전투에서
이 전쟁판이 엎어집니다. 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까지는 게티즈버그 전투 직전까지는 북부군이 열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전투를 계기로 판이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북부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은 노예제가 폐지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티즈버그 전투 당시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링컨이 했던 연설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유명하게 회자되는 사료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남북전쟁 이후에 앞에서도 봤지만 대륙횡단 철도를 개통하면서 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점점 노예제도 폐지되고 이러면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터져, 그 다음에 노예제도 폐지돼,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의 이민자들이 들어와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한 120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뭐 공존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아지니까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터가 아니었던 미국은 세계 넘버원의 경제력을 유지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한 최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폐지된 노예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요.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징크로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법은 뭐냐면은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분리, 차별을 규정을 한 겁니다. 뭔 소리냐?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이런 소리를 해요.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자, 버스가 있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백인 영역과 흑인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백인 영역 안에선 평등하고 흑인 영역 안에선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영원히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1950년대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개 일어납니다. 브라운 대 토피카 판결은 뭐냐면은 1951년에 그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토피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8살짜리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로 멀리 걸어 다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가까운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지만 학교장이 여기 백인만 다니는 학교야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가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에서 패배합니다. 누가 패배했냐면은 학교가 패배한 거죠. 로자파크스 사건은 뭐냐면은요. 이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저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켰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몽고메리라는 동네에서 흑인 여성이었던 로자 파크스, 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버스를 타셔서 버스 앞자리가 백인 좌석이고 뒷자리가 흑인 좌석이래요. 그 당시에. 운전기사는 백인이고. 근데 버스를 백인들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백인이 앉을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 버스 기사가 흑인 영역에 앉아있던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한테 당신 비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로자 파크스는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문제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이 사람 끌어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로자 파크스가 경찰 조사 받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이 흑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그 단체에다가 도움 요청하고 이거 갖다가 뭐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흑인 민권운동이 50년대와 60년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양반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미국 정부가 연방시민권법과 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이 짐크로법이 폐지되고, 오늘날과 같은 그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법이 폐지되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흑백 차별과 관련된 것까지 한번 봤는데요. 오늘날 미국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